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스페셜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블랙홀 천체 물리학자들이 수상했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저 펜로즈라는 분은 스티븐 호킹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믿어지던 분입니다. 펜로즈 박사는 상대성 이론과 특히 블랙홀 천체 물리학에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회전하는 블랙홀을 보고 계십니다. 블랙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는 블랙홀이 있고 회전하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블랙홀은 우리가 그 답을 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슈바르츠 실트. 예. 그 다음에 돌아가는 블랙홀은 커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블랙홀 답을 커라는 사람이 구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커 블랙홀이 돌다가 정지하면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과 커 블랙홀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회전하는 커 블랙홀입니다. 그 블랙홀을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위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 옆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화면 보시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검은색 짙은 부분이 블랙홀이고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은 그 블랙홀 주위의 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영어로 얼굴스피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외래어로 적으면 에르고스피어라고 적습니다. 전 한때 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운동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물체든 운동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 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요즘은 그냥 에르고스피어라고 그냥 적습니다. 좋은 우리말이 좀 떠오르질 않고 있어요.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블랙홀은 정지해 있는 것이 있고 회전하는 것이 있다. 정지해 있는 블랙홀을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 회전하는 것을 커 블랙홀이라고 한다. 근데 커 블랙홀은 주위에 물체가 들어가면 회전하거나 운동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을 에르고스피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르고스피어에는 항상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위에서 본 거죠. 어떤 물체가 이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에르고스피어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둥글던 물체가 두 조각이 나서 반 조각은 블랙홀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반 조각이 E2의 에너지를 갖고 튕겨 나옵니다. E2가 E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펜로즈 과정입니다. 영어로 펜로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펜로즈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E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들어간 물체가 블랙홀 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데 더 큰 에너지 E2를 갖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블랙홀이 늘 놀부처럼 남의 거 뺏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블랙홀도 흥부처럼 줄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이 펜로즈의 유명한 1969년 논문입니다. 이 펜로즈 과정이 이제 딱 나오니까 천체물리학자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어떤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어떤 별이 들어가다가 탁 쪼개져 가지고 별이 튕겨나오게 되면 에너지를 꺼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손으로 풀어보니까 별이 광속에 가까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천체들이 빨리 운동한다고 하지만 광속에 가깝게 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덩치가 너무 크고. 우리 지구가 지금 우리 태양을 초속 30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초속 30km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래도 광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펜로스 과정이 맞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뒤에서 소개할 블랜포드 즈나이액이라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서 블랙홀 에너지를 꺼내는 이런 동력학적인 일은 불가능하지만 전기역학적으로는 가능하다. 왜? 블랙홀도 전기장, 자기장을 띠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논문을 냅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는 전자기적으로 꺼낼 수 있다. 이 논문이 이제 1977년에 나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때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할 때인데,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 그 영화를 그 자문해 주신 그 킵손 교수님께서 맥도날드라는 그 주니어 멤버하고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이 1982년 논문인데요. 꼭 훈민정음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hy has the theory of black hole and accretion disk electrodynamics developed so slowly? 왜 이렇게 이 분야 연구 진전이 늦냐 이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굉장히 수식이 어려워요. 우리가 텐서라는 그 수학을 쓴 상당히 어려운 4차원 시공간 그 물리학이에요. 이건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Many astrophysicists feel uncomfortable. 많은 천체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를 않다. 이 물리학이 도대체 수학이 쉽지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 그랬냐면 상대성 이론의 이론가들이 largely responsible for the astrophysicists' discomfort. 천체물리학자들의 이 불만족에 이론가들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래서 내가 쉽게 풀어주겠다. 완전히 훈민정음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놈이 많다. 그 옛날에 훈민정음 서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천체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이 블랙홀 전기역학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 발전이 느리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자들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블랜포드 즈나이액이라는 사람이 1977년에 발표한 블랙홀 에너지 꺼내는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 큰 일이에요. 블랙홀의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은하계 중앙 이런 데는 우리 태양보다 몇백만 배, 몇억 배 무거운 거대한 블랙홀들이 있어요. 그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꺼내 쓴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막 설명이 잘 안 된 막 굉장히 밝은 천체가 있습니다. 뭐 퀘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자. 근데 이게 벌써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블랙홀이 막 돌고 있는데 거기 전기장이 걸려 있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발전기가 생각나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블랙홀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오늘 이 첨단 이 블랙홀 분야에서 여기 이렇게 회로가 지금 A, B, C, D가 있죠. 여기가 A, 여기가 B, C, D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이렇게 폐쇄 회로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검은 선으로 두껍게 약간 더 두껍게 그렸는데 보이죠? A, B, C, D 이렇게 뺑뺑 도는 패곡선, 패곡 회로를 생각하자. 이게 이제 킵손 교수가 이 불쌍한 천체물리학자들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A, B, C, D가 여러분 이게 옆에서 보는 게 중학교 3학년 물상에서 배우는 전자회로입니다. 여기 블랙홀이 있으면 A, B, C, D가 요거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 왼쪽에서 A, B, C, D 요 폐쇄 회로가 여기 전자회로 A, B, C, D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럼 블랙홀 표면에는
자체 저항도 있고 블랙홀이 전압을 가져요. 엄청난 전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BC AD 구간은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 전선이에요. 왜?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전자같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그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다 나가요. 중간에 손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여기 붉은 지역에 나가면 이제 막 섞이는 거죠. 섞이면서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걸 저항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저항이 에너지를 파워를 내겠죠. 거기다 전구를 달면 불이 켜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푸는 거나 몇백만 광년 몇 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 중앙의 거대한 블랙홀 주위에서 요 ABCD 회로를 생각하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럼 너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제 말을 못 알아듣죠. 저는 이거를 훈민정음 논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하 핵에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블랙홀 전기역학 그 분야의 아주 획기적인 그 블랜포드 즈나이액 프로세스. 이분 이름은 즈나이액이라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람인가 그래요.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블랜포드는 영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계속 블랙홀 쪽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 다음에는 블랜포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 전체 이 자기장을 다루는 그 편리분 방정식을 만든 일본의 오카모토 교수도 아마 그 다음 유력한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제 제작 송유근 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채널에서 제가 5년 만에 송유근을 말하다 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블랙홀 전기역학 분야에서 블랜포드나 오카모토 같은 사람 제외하면 아마 우리 송유근 군이 아마 한 5등쯤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분야가 어렵기도 하지만 요즘은 안 해요 또. 왜? 요즘 입자 물리학이나 이 상대성 이론 같이 정말 어려운 물리학 분야를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두 분야가 좀 약간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도 아마 더 큰 입자 가속기가 나오거나 뭐 어떤 계기가 없으면 지금 약간 그 답보 상태가 쉽게 열리진 않을 거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글 읽어보니까요. 그다음 상대성 이론은 뭐 지금 거의 5, 6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펜로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동력학적으로 안 되니까 전기역학적으로 해보자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펜로즈 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영상에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또 유명한 펜로즈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그 킵손이 그 인터스텔라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그럴듯한 수식을 칠판에 이제 써놓죠. 그 중에 이제 바로 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45도 돌려놓은 요 그래프가 펜로즈 그래프입니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시도해 봤는데 이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이건 뭐 어려운 컨포멀 매핑이라는 걸 쓰면 뭐 함수 이동하는 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시도해 봤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펜로즈 그래프를 쓰면 이렇게 현재 우주에서 이렇게 다른 우주로 가는 워머를 뚫고 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제공한 것이 펜로즈 다이어그램이다. 이것도 펜로즈 거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SF 영화들이 신나게 나온 거죠. 그래도 알려진 펜로즈 업적은 펜로즈 프로세스, 그다음 펜로즈 다이어그램 대체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호킹 펜로즈 티어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초기 우주나 별이 중력 붕괴할 때 특이점, 싱귤러리티를 피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티어럼인데 이건 너무 이론적이고 양자화돼서 완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다음 펜로즈의 큰 업적이죠. 그 외에 또 펜로즈 수학적인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천체물리학자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그 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펜로즈의 업적, 펜로즈 프로세스와 펜로즈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